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가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통합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학이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특히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 10곳 중에 4곳이 통합을 전제로 한 국공립대였다는 만큼 정부의 글로컬 대학 추가 선정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IT 대학의 강점을 가진 경북대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끼고 있는 금호공대가 통합을 하면 공학 분야에 대한 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북대와 금호공대는 이미 한 차례 통합 논의가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대학은 물론이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논의 상황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6도로 시작해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는 안동 11도, 청송 13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겠고요. 낮에도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 늦은 저녁과 밤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봉화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올해 베트남 하남성과 캄보디아를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557명을 입국시켜 지난해 146명보다 343명을 늘렸는데요. 또 상반기 성실 근로자 136명을 재입국시켜 농작업의 연속성에 힘을 보탰고요. 이는 봉화군이 올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처음 도입하면서 기존 90일 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결혼 이민자 4명을 소통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일군 성과입니다. 내년에도 7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필리핀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포함된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를 내년까지 건립한 뒤 2025년부터 외국인 직접 고용이 힘든 중소규모 농가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국가별 언어 소통 도우미도 고용해 언어 폭력과 임금 체불 방지, 무단 이탈 방지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추위가 덜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고요. 한낮 기온 역시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쉽습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선철도 포항 영덕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가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포항역과 영덕역을 오가는 동해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포항 영덕 간을 운행 중인 디젤 동차의 잔존 수명을 평가한 결과 안전상 연자 운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내년 12월쯤 포항 삼척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체 열차를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영덕고는 열차 운행 중단 기간에 포항역에 KTX를 타고 도착한 승객이 영덕까지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체 수송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 버스는 포항역과 영덕역에서 각각 하루 6회 출발하고 버스 이용료는 기존의 열차 운임과 같은 2,600원으로 책정해서 교통카드와 현금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4도 높은 어제보다 1.4도 높은 10도, 습도는 55%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포근하겠는데요.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은 해상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 1에서 3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꿩포획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울릉도에는 농가 기피 대상 3종으로 꼽히는 고라니와 멧돼지, 까치가 서식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꿩이 활개를 치면서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릉도에는 애초 꿩이 살고 있지 않았지만 1980년대 한 주민이 식용과 관상용으로 수십 마리의 꿩을 키우던 중 태풍으로 우리가 망가지면서 꿩이 탈출해 섬 전체에 급속도로 늘었는데요. 꿩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게 된 것은 울릉도의 매나, 독수리 같은 천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울릉군은 농작물을 망치는 꿩을 소탕하기 위해 올해 1,600마리 포획을 목표로 잡고 엽사 16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울릉도에서 포획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울릉군은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획단에 눈에 잘 띄는 밝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산행을 자제할 것을 알리고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2분 지났습니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의 한 의원이 폐업 과정에서 이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드러난 데 이어서 한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유출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인 이향희 약사와 함께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마약류 의약품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마약류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약류는 마약과 대마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모든 약물의 특징이 뇌에 작용을 해서 굉장히 강한 의존성과 또 내성, 금단 증상을 나타내는 약물들인데 네. 이런 마약류 가운데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이나 모르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마약에 속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종류가 있는데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의약품으로는 뭐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또 식욕 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같은 그런 알려진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용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관리가 좀 허술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모든 업소라 그러면 약국부터 또 병원, 또 제조업자, 수출입업자까지 유통에서부터 뭐 제조, 조제, 처방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또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의약품이나 또 수량, 제조 번호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사용하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또 성명까지 사용하는 양, 그럼 사용하고 남은 양까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고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시스템 어디인가 구멍이 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사실 이런 의료용 마약류를 관련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관리는 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이제 처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죠. 처방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있는 줄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다 사용했다고 보고를 하고 남은 의약품이 없는 걸로 보고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기까지 실제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알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관리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는데
주사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사제는 보통 앰플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앰플 하나 열면은 거기에서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량이 남는 경우가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용 이후에 잔량이 없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주사제 같은 경우는 사용한 그 양을 기록하지 않나요? 실제 사용한 양을 그러면 그 앰플 하나 열었을 때 거의 대부분을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남았는데도. 네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의료기관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이 그러면 정확한지 좀 사실 여부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관리 감독하는 건 각 구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하고 실제 관리사항에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각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거의 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약류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현장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양심에 이걸 맡길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난 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약을 사용하는 입원 환자나 보호자 대상으로 이런 복약 지도가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약 지도를 약사가 병원 내에서도 좀 철저하게 한다면 교차 관리 차원에서 좀 바람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이 되었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처방이 되었지만 실제 환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 이걸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좀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진 대상으로 이런 마약류 관련 교육도 좀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형식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교육 또 위반 사례가 있을 때는 이런 위반 사실과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좀 전 의료기관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런 정기 감사 이외에 수시 감사도 좀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네. 마약류 의약품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걸 처방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나요? 네, 이 의약품은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 면이 있는데 원래는 식욕 억제제가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네. 마약류에 속하는 의약품이면서 비만 치료제. 입니다. 즉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비만이 있으면 질병 관리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식욕 억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더라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 또 사용 기간이 4주로 정해져 있고 최대 사용하는 것은 3개월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료제가 아니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약 드실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또 중단하면 금방 요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중독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한 방법이라고 약을 먼저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비만 치료제의 네, 어떤 네. 일환인데 이걸 다이어트 목적으로 잘못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 경우군요.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이라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이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혹면으로 분류를 한다면 뇌를 흥분시키는 흥분제에 속합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혈압 상승이나 뭐 빈맥, 폐동맥성 고혈압도 일어날 수 있고 불안감이나 또 불면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뭐 심할 경우에는 정신질환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예. 당연히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있죠. 예. 근데 이 식욕 억제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사고 팔기도 한다고 하던데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 간 이렇게 거래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약류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마약류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본인이 모르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만나보는 사례 중에 본인은 인터넷에서 그냥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제품이나 무슨 피로회복제 종류로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마약류 의약품이었던 이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약품 구매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도 다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판매를 마약류 모르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구매 자체는 마약류 의약품인 줄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조심해야 네네. 되겠습니다. 자, 한창 외모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이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서 먹는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일단 청소년 시기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 또 굉장히 강력한 마약류 사건에 연루될 그런 위험성까지 예. 있습니다. 예. 또 뭐 사용해서 중독이 된다면 성인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성을 잘 몰라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약물에 손댈 수 있는 만큼 예방 교육에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약사분들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30년이 되었는데 이 민간 전문가 단체에서 마약류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약사에서 마약퇴치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지금도 매년 회비 납부할 때 마약퇴치 기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중독자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더 예방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독자 재활로는 이제 우리 분포에는 지역 약국들이 그런 1차 상담 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나 상담 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할 네.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중독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가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마약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아하.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위험군이라 봐야 될 것이고 네. 평범해 보이지만 요즘 젊은 층 20대나 그 30대의 젊은 층도 마약류에 굉장히 노출될 위험성이 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향희 대구 마약퇴치 운동본부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꼭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자, 출범식 현장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출범식은 지난 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렸는데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대구를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나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행사에는 나눔 실천 유공자, 성금 기부를 약속한 지역기업, 또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함께했는데요. 출범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나눔운동 100도의 달성에 염원을 담아서 기부로 나와 대구를 가치 있게 끈을 잡아당겨 주십시오. 김수정입니다. 여기 시내에 친구들이랑 속 있어가지고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지나가는데 뭔가 소리가 나길래 와서 보고 알게 됐어요. 이 행사 하는 걸 보니까 겨울이 왔구나. 또 추워지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연말 되면 기부 그런 거 나오면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나도 올해는 꼭 기부를 참여해서 나눔 온도를 올리는 거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조하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의 열매 이렇게 기부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행사하는 거 보니까 더 좀 기분이 묘하고 더 제가 여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온도탑이 계속 있다고 하던데 지나가시는 분들도 요거 보고 같이 좀 또 나눔 온도 높여서 같이 대구를 좀 따뜻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올해도 꼭 100도 달성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사에는 특별 기부자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먼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조민채 청년 사업가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면서 5년 약정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네, 또 허경호 중등교사는 올해 7월 새롭게 생긴 반려동물 명의 정기기부 프로그램인 착한 펫의 대구 1호 기부사인데요. 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여울이가 가입을 했고요. 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반려인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민채 씨와 허경호 씨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 6년, 7년 정도 전부터 한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작게 했는데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게 남들을 도와주는 게 되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너소사이어티까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할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해도 되는 게 맞나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이제 하니까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다양하게 많이 느끼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유기견 구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반려인들과 어떤 반려동물들을 보고 나서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작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제가 또 그 누구도 아닌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기부를 하면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겠지, 누군가는 위험해서 구조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또 용기를 좀 내주셔서 십시일반 보태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마다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올해 목표액은 106억 2천만 원으로 1억 620만 원이 모일 때마다 구 중앙파출소 앞 분수광장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네. 참고로 작년에는 목표액이 100억이었는데 103억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었습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 담당자 김혁준 대리를 만나서 기부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1998년도에 최초 설립이 되었는데요. 매년 연말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여러 향토 기업들께서 기부금을 내주셔서 큰 행사로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대구는 기부 미담 맛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사연을 가진 기부자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올 초에는 소방관 히어로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대구 소방관 우승한 세 분이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해 주신 적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남겨주신 금덩어리를 차마 쓰지 못하겠다고 저희 사랑의 열매 전량 기부를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께서 대구에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신 서상돈 선생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서 특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동안에는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역 방송 뉴스를 보다가 저희 사랑의 계좌가 노출되면 그 계좌를 보시고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현금이나 물품 기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리는 곳에 방문하셔서 기부를 하셔도 접수가 되고 기부자 정보를 알려주시면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눔 참여 방법은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또는 053-667번에 0530번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KBS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때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찾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자, 네.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길을 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하다고 해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초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건데요. 때마침 방문한 남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신체 곳곳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남자친구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죠? 네, 2차례나 심정지를 겪었고요. 20시간 넘는 수술을 받은 후 약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회복이 어려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언어 및 인지 능력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주변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완치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여성 피해자 역시 흉기에 손목을 크게 다쳐서 장기간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검사는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단란했던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의 선고형이 50년이에요. 네.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재판부는 20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8살 피고인에게 지난 1일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전부터 인터넷으로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검색했고 흉기도 미리 구입했습니다. 특히 배달원 복장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한 점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예.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서 피해자와 함께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원 복장을 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대목입니다. 네. 법원은 피해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끝내 사과도 없었다면서요? 네, 선고 날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A씨가 돌연 살해 고의는 부인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재판부는 이렇게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서 중상을 입혀놓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네. 이에 변호인은 은둔형 외톨이이자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도 여러 차례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피해자분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 구형이 30년이어서 그 이하로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징역 50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이런 소감을 전했고요. 지금은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사건 이후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만큼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남자 피해자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고를 겪은 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군요. 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들과 여자친구는 그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또 전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지금 남자 피해자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예. 일단은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 근육 같은데 뭐 손상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에도 손상이 있어서 인지 능력이 11세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6개월째라고 하는데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을 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는 네, 관계죠. 맞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야기는 잘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을 따라가 보면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 송치, 기소, 재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고요. 처음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범죄가 일어난 오피스텔 입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럼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제 공론화시킨 사건이 아니었네요. 네, 이 사건의 경우 정반대였는데요.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고요. 해당 기사를 본 피해자가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렇게 역으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사건 내용도 기억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수사기관에게서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않아서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만 모르면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아이러니한 대목인데요. 재판을 준비하는 범죄자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고 자신의 이제 방어권을 챙겨야 되니까 네. 이 사건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됩니다. 이게 사건 기록을 주거든요. 이게 사건 내용을 소상히 알게 되는데 정작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군요. 네,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건장한 남성이 가만히 서 있는 여성에게 발길질하는 영상 다들 그러니까요. 기억하실 예. 겁니다. 이 피해 여성분은 이제 뒤돌아 서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방어할 수가 없었고요. 폭행 당한 후에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무기력해지는 상황까지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그 CCTV 장면을 피해자가 확인한 게 사건이 벌어지고 2개월 뒤인 1심 재판 첫 공판 때였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돼 있는 거죠. 이게 또 이 피해자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기록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이제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공론화가 되자 그제서야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한 특별법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피해자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서사는 자꾸 부각이 되고 피해자의 그렇죠. 목소리는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제 피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더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피해자는 그 사건 당시 뭐 CCTV나 이런 거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볼 수가 없나요? 그런 권리가 없습니까? 네, 이게 또 개인정보 뭐 이런 쪽에 걸려가지고 저도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뭐 재판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접근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수사관이나 이게 어떤 개인적으로 좀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네. 예.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지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자가 알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불안감이 안 그래도 범죄 피해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인데 더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더 불안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이런 사건들 뭐 부산이나 대구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을 건데요. 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날 피해자분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안 숨을 거다. 피해자가 숨을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번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해서 대구 이 사건 같은 경우에 50년 판결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비교를 하자면 무기징역보다는 일단 낮은데요. 네. 이게 살인 미수 혐의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는 안 갔던 뭐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지만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사실. 그렇군요. 예. 유기징역 중에선 최고 상한이 최고군요. 50년 선고한 겁니다. 자, 구기자의 오늘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을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다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10월의 주택통계 발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대구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0월 주택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전국의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 3.3% 감소하였고요. 전 월세 거래량은 4.5% 증가했습니다. 예. 매매 수요는 감소하고 전월세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5.9% 감소하였고 주택 전월세는 전월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네. 이 대구의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2,309건이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027건인데 매매 거래량 대비 전월세 거래량이 2.6배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는 81.3으로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지수이고 전주 대비 0.03% 소폭 하락하였는데요. 전년 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27% 하락입니다. 네. 이 지역별로는 중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 남구 순으로 하락하였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더 떨어졌는데요. 전세 가격 지수는 전년 말 대비 12.7% 하락하였고 전주 대비해서도 달성군과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전세 가격 지수 하락을 나타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신규 분양하는 곳이 잘 보이지 않던데 미분양 아파트 감소는 계속되고 있나요? 네, 원래 이제 신규 분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23년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8,290% 짓게 되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2.5% 감소한 1,500세대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711호 증가해서 전국에 10,000호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 후 미분양처럼 이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비해서는 125호 감소해서 1,376호이고요. 여전히 많네요. 네. 그리고 8월에는 401호가 감소했고 9월에는 278호. 그런데 12월에는 125로 감소했으니까 이 미분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미분양 감소 추세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고요. 이 중에서 수성구가 3,100호로 가장 많고 달서구 2,380호 이외에도 남구, 북구, 동구, 중구는 여전히 1,000호 이상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 네, 미분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감소 추세도 좀 더뎌지고 있다. 네. 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10월 주택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준공 물량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요. 인허가는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된 물량은 전월 대비 58% 감소하였고요. 네.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된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간 대비 보면은 수도권이 27% 감소한 반면에 지방은 40%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주택에 건설하는 착공 물량은 전월 대비 31%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간 대비는 5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승인된 물량도 전년 동기간 대비 36%나 감소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이 몇 년 뒤에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에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이 공급 증가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혼부부와 청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대책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 배경이 있겠죠? 네. 이 정부는 11월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간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이나 공공주택의 공급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청년층의 자가 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이 자산 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 결과 세대 간의 자산 격차는 이제 더욱 확대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결혼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보완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네.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3가지 주거 지원을 착수키로 하였는데요. 네. 희망의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 내용을 보면은 우선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 결혼과 출산 시기에 맞는 3단계 맞춤 전략을 구사합니다. 네. 이 첫 단계가 이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신설해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 가입 요건이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면 가능한데요. 예. 이자율이 자그마치 4.5%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납부 한도 금액도 월 1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 당첨 후에도 청약 기능은 상실되지만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잔금 납부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같은 이자율로요? 그렇죠. 예. 4.5%를 지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이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첨됐을 때는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의 장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야. 네, 이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예. 신설되는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분양가 6억 이하가 적용되는데요. 네. 금리 최저 2.2%의 일반 주택 기금 구입 자금 대출보다도 혜택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청약 당첨 이후 이제 결혼, 출산 등 이 생애 주기별 우대 금리를 추가를 지원하는데요. 예. 최저금리 2.2%에 결혼 시에 0.1%가 인하되고 출산 시에는 또 0.5%가 추가 인하돼서 최저금리 하한선은 1.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요거는 아직 좀 3월 달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최저금리가 1.6%와 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내년 3월 정도부터 시행될 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까지 좀 이 제도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되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 못지않게 고령자의 주거 안정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청년 세대 못지않게 고령자에게도 맞는 민간 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공공 임대를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이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버 스테이를 도입키로 했는데요. 고령자용 주택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가사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고령자 전용 주택에 적합한 임대료나 입주 자격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물량은 현재까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는 이 편의 복지시설도 확대키로 했지만 네. 이 고령자 증가 속도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대책도 또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주택기금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최저금리 1.3%를 적용하고 네. 이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도 1.3% 금리가 됩니다. 이 또한 이제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되는 부담도 이 완화를 해서 계약 종료 후에도 8년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주택기금 전환대출로 전환하는 이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서 네. 전세 계약 후 6개월까지 저리의 기금 대출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대상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법인을 제외한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세 인원은 3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113만 9천 명에 대비해서는 69% 감소했습니다. 크게 감소했네요. 네. 인원을 78만 7천 명 감소했기에 세액도 지난해 2조 6천억에서 올해는 5천억으로 자그마치 2조 1천억이 감소했고요. 예. 여기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역시 경감이 되었는데요. 올해 다주택자 가세 인원은 24만 2천 명으로 지난해 90만 4천 명보다 73% 감소했고요. 세액 또한 전년 대비 84% 감소했습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데다가 이 종부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 11억에서 12억 원까지 완화되었었고요. 또 다주택자의 적용 기준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까지 완화된 영향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지방 저가 주택 일체를 보유한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가표 12억 원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감소한 결과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대상자도 감소했겠네요. 네, 이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부세 가세 인원이 전국에서 감소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 인천, 대구, 대전의 가세 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요. 네. 올해 대구의 가세 인원은 지난해 3만 3,800명에서 8,700명이 8,700명으로 74%가 감소했고요. 예. 세액 역시 올해는 4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감소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13,500명에서 4,900명으로 63% 감소했고 세액은 176억으로 50% 감소했습니다. 예. 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반갑기보다는 그만큼 집값 하락에 대한 고충 또한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 그리고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계 이사시죠. 예, 네. 송원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릭. 겨울에 제철인 생굴을 먹을 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익히지 않은 어패류의 비중이 가장 크고 채소류와 지하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패류는 중심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이 이달 27일까지 시화전 1952년의 시, 2023년에 다시 읽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화전에는 1952년 대구 지역 출판사에서 창간한 문예지 시와 시론에 수록된 11편의 시가 전시되는데요. 시와 시론은 대구에서 최초로 발간된 문예지로 주요 작품으로는 김춘수의 꽃, 조병화의 통근버스 등이 있습니다. 전시와 더불어 14일부터 16일까지 향토무님 12인을 출생월을 기준으로 2024년 달력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감상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미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5일간 제5회 구미 아트페어를 개최합니다. 1,500여 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번 행사에는 현악 4중주 공연과 88개의 전시부스 도슨트, 시민대상 미술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구미코 2층 특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구 청소년 창의센터 꿈앤꿈이 이번 주 목요일 청소년 성장 발표회를 엽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시설 청소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작품 전시, 청소년 토크쇼, 축하 무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빈칸에 자신만의 답을 적어내는 소통 이벤트는 행사 당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대명 유수지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파노라마 셀피 체험존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대명 유수지는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이자 억새와 갈대가 아름다운 대구의 대표 생태 관광지인데요.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명 유수지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2대가 설치됐으며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개인 휴대전화에 즉시 저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별한 사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동해안 그리고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까지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